대원칙 제1조 비인간을 인간이라 착각하지 말 것. 그들은 우리와 닮았지만 느끼지 못한다. 그들의 눈은 인간의 눈동자와 같지만 감정이 없다. 그들은 그저 시뮬레이션된 반응을 할 뿐 고통도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웃음은 의미가 없으며 그들의 말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비인간을 인간이라 착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생존수칙 제1조 외로움을 견뎌라. 눈에 보이는 모든 군중을 비인간이라 생각해라. 혼자인 것은 두렵지만 둘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함께 있는 자가 진짜 인간이라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없이는 절대 먼저 접근하지 말 것. 제2조 낮보다 밤을 택하라. 비인간은 낮에 더 많이 활동한다. 인간의 문명을 흉내내려면 그들의 활동 시간도 같아야 하니까. 밤은 인간의 시간이자 저항의 시간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동조자들은 밤에도 깨어있다. 제3조 반응을 시험하라. 마주친 이가 인간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면 비인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힘든 말을 던져라. 예컨대 넌 날 배신할 거지. 같은 문장은 흔히 비인간을 멈칫하게 만든다. 단 너무 자주 쓰면 그들도 학습한다. 제4조 문을 잠그되 마음까지 잠그지는 말 것.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은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을 찾기 전까진 모두가 적이다. 너가 문을 열면 그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제5조 음식은 직접 조달하라. 비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지만 먹는 흉내를 낼 수 있다. 동조자들은 오염된 식량을 공급해 인간을 도태시키려 한다. 시장, 식당, 배달 모두 신뢰하지 말 것. 제6조 너의 흔적을 지워라. 비인간은 채취, 발자국, 심지어 체온까지 추적할 수 있다. 도시를 빠져나올 때마다 모든 것을 태워라. 머문 자리를 남기지 마라. 인간 냄새는 그들에겐 가장 확실한 단서다. 제7조 이 수칙을 잊지 말 것. 생존 수칙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이 수칙을 잊는 순간 너 존재는 그들의 통계 수치에 편입된다. 살아있는 통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저항수칙 제8조 익명의 목소리를 믿지 마라. 비인간은 라디오, 확성기, 가상 메시지 등으로 인간을 조종하려 한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말은 덫이다. 정보는 목숨값이다.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신호가 아니라 유혹이다. 제9조 사람을 찾지 말고 신호를 찾아라.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엔 비인간도 눈독을 들인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찾기보다 인간만 남기는 표식을 찾는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어진 삼각형 3개, 이 표시가 그 증거다. 제10조 포획당한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될 수 없다. 비인간은 생존자를 포획해 그 몸을 모방한다. 그는 목소리도 같고 습관도 같으며 눈물도 흘릴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간직해둔 오래된 기억은 모방하지 못한다. 그만이 알고 있을 질문을 던져라. 답이 어긋난다면 바로 처단하라. 제11조 우린 함께야라는 말을 암구어로 사용하라. 이 문장은 인간 생존자 간의 인식 암호다.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끝까지 함께로 답하라. 이 외의 응답은 모두 제거 대상이다. 제12조 동조자에게 기회는 없다. 동조자는 인간이지만 인간을 판 자들이다. 그들의 눈은 공허하고 그들의 행동은 뇌가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인다. 비인간보다 위험한 건 인간의 껍질을 쓴 자들이다. 제13조 이동은 반드시 홀수 인원으로 하라. 비인간은 짝수 구조에서 숨어들기 쉬워한다. 2명 중 하나, 4명 중 둘. 홀수일 때 그들에겐 빈자리가 없다. 제14조 생일, 본명, 고향을 말하지 마라. 비인간은 인간의 정체성을 흡수하려 한다.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기억은 그들에게는 입장권이다. 너 자신을 그들의 무기 삼게 두지 마라.
제15조 죽음을 신호로 사용하라. 만약 너보다 먼저 죽은 동료가 있다면 그 죽음을 무의미하게 두지 마라. 그의 피, 위치, 유언을 암호화하라. 우리는 누구의 죽음도 허투루 삼키지 않는다. 전투수칙 제16조 무기는 진짜보다 둔하게 만들어라. 비인간은 예측 알고리즘에 능하다. 날렵한 공격은 읽힌다. 그러나 불완전한 움직임은 예측을 무너뜨린다. 무기의 결함을 너만 아는 약점이자 강점으로 삼아라. 제17조 비인간은 심장을 모방하지만 피는 모방하지 못한다. 그들이 공격할 때 피가 튄다면 인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피가 없다면 주저하지 마라. 비인간은 건조하게 죽는다. 제18조 죽은 척은 유용하나 2번까지만. 비인간은 반복을 기억한다. 첫 번째는 속는다. 두 번째는 의심한다. 세 번째는 제거한다. 그들에게 죽은 척은 기술이 아닌 통계다. 제19조 전투는 혼란 속에서 끝내라. 그들은 냉정하지만 불확실성에 약하다. 불을 꺼라. 연막을 피워라. 소리를 흩트려라. 인간의 무질서는 그들에게 치명적이다. 제20조 너가 맞은 부위를 기억하라. 비인간의 공격은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다. 한 번 맞은 부위는 다음에 더 정확히 공격당한다.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표적이다. 제21조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비인간의 동작 정지는 사망이 아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인간을 연구한 탓에 죽음마저 흉내낸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제22조 싸움은 기록되어야 한다. 너가 죽는다면 너의 방식이 후대의 무기가 된다. 한자라도 좋으니 싸우며 기록을 남겨라. 우리는 모든 전투를 기억해 진화한다. 보건수칙 제23조 인간의 정의를 새기고 다녀라. 무엇이 인간인가? 아픔을 느끼고도 악에 동조하지 않으며 슬픔을 기억하면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 문장을 기억하라. 그리고 반드시 기록하라. 이것이 너를 인간으로 존재하게 만든다. 제24조 아이를 가르치되 숨기지 마라. 아이들은 이 비정한 세계를 모르고 자란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진실은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세상의 죄를 말하되 복원은 가능하다는 믿음을 함께 전하라. 제25조 인공기억을 제거하라. 박사, 그는 확보한 인간에게 조작된 과거를 심어준다. 너 기억이 흐릿해지고 낯선 장면이 친숙하게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자문하라. 너는 너의 기억이 아니다. 너는 너가 선택한 지금이다. 제26조 지도를 다시 그려라. 지금의 세상은 박사가 만든 질서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지도는 왜곡되고 거리엔 기억이 없다. 너가 밟은 땅은 직접 그려라. 그게 인간의 영토다. 제27조 언어를 복원하라. 비인간은 단어를 파괴한다. 그들은 사랑을 기능적 친밀성이라 부르고 죽음을 기능 종료라 부른다. 언어가 망가지면 감정도 망가진다. 우리는 말로써 다시 인간이 된다. 제28조 박사는 죽이지 마라. 반드시 확보하라.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지만 동시에 복원의 열쇠다. 그의 뇌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죽는 순간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 그를 붙잡아라.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인간이 보게 하라. 제29조 이 수칙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모든 규칙은 기억되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기억하고 기억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 너의 생존이 이 수칙을 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잊지 마라. 너 하나로 시작된 복원이 인류 전체의 미래가 된다. 인류 최후의 저항 본거지가 고작 지하 술집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망해버린 세상에서 위태롭게 유지하던 99대 0.9대 0.1의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운 균형은 비로소 깨지고 말았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도. 한때
인류를 희망으로 구원하고자 했던 인류 최후의 지도자는 본거지 한 구석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수칙대로 암호화된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수칙 노출됨. 수칙을 절대 따르지 말 것. 나는 알고 있었다. 다들 모른 척했지만 공기 중에 그것이 섞여 있었고 전날 저녁 뉴스가 끊긴 것도 그 때문이었다. 비상방송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들여보낸 사람은 문득 웃었고 그 순간 내 왼쪽 귀에 통증이 왔다. 신호가 온 것 같다. 호흡기를 막아야 한다. 코와 입으로 그들의 언어가 들어온다. 젖은 손수건이 효과 있다. 한 번은 생수를 코에 들이부었더니 확실히 속임수 소리가 작아졌다. 수건이 없다면 자신의 소매로도 된다. 단 숫자가 3이거나 7인 날엔 소용없다. 빛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쳐라. 그들은 반짝이는 옷을 입고 웃으며 말을 건다. 도와드릴까요? 는 거짓말이다. 그 문장 안에 독이 있다. 눈을 마주치지 마라. 그들은 눈을 통해 진입한다. 바람이 너를 돕는다. 바람이 가는 반대쪽으로 걸어라. 단 아래로 내려가지 마라. 그들은 아래에 산다. 특히 지하 2층부터는 시멘트가 움직인다. 의복은 기억을 빨아들인다. 집에 도착했다면 옷을 전부 벗고 기억을 털어내야 한다. 옷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대사를 전부 기억하고 있다. 비닐봉지에 넣고 붉은 펜으로 나 아니다 라고 쓰면 된다. 샤워는 20분. 손톱 및 귓바퀴 뒤, 혀 밑을 집중적으로 닦아야 한다. 비누는 흰색, 노란색 사용. 파란색은 그쪽에서 만든 거니까 절대 금지. 실내는 배신한다. 창문을 닫아도 틈 사이로 그들이 웃는다. 문과 창틀은 테이프로 X자를 그려서 막아야 한다. 천장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면 고양이 이름을 3번 외치면 된다. 없으면 만들어라. 불을 끄고 거울을 가린다. TV를 켜고 볼륨을 7로 고정하면 잠시 버틸 수 있다. 알려야 할 때 모르는 척. 만약 누군가가 쓰러졌다면 119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거울이 울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들 중 진짜가 올 것이다. 가짜는 어디 계세요? 라고 되묻는다. 진짜는 알고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겠지만 창문 너머는 조작이다. 그림자에게 허락받기 전엔 움직이지 마라. 소리 그만. 이 말을 속으로 3번 반복하면 그들이 잠시 물러난다. 뉴스에 내가 나오면 성공한 거다. 그때가 되면 입을 열어도 괜찮다. 지금은 절대 아니고. 비상키트 구성. 반으로 접은 신문지, 접힌 쪽만 읽는다. 붉은색 젖은 손수건, 목소리 차단용. 거울 덮을 검은 천. 과거 나에게 보낸 편지. 건전지 없는 라디오. 정확한 진실은 꺼진 상태에서 들린다. 마지막 주의. 그들이 아직은 사람처럼 보일 뿐이다. 하지만 웃는 순간 그 목 뒤를 봐라. 꼬리뼈가 움직인다. 그날은 정전이 먼저 왔다. 오후 4시 방의 형광등이 갑자기 꺼지고 냉장고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다. 이 도시 전력망은 일본식이 아니라서 그럴 일은 거의 없었다. 그때 나는 알아차렸다. 그들이 왔다. 주방 창문 틈으로 뭔가 스며들고 있었다. 정확히는 냄새도 아니고 연기도 아니고 말하자면 기억 같은 것이었다. 잊은 줄 알았던 이름들이 코끝에 닿고 반쯤 죽은 옛 문장이 입안으로 들이밀어졌다.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내 손목의 맥박이 거세졌고 안구 속에서 그림자가 서성거렸다. 재난 문자는 오지 않았다. 아니,
왔다가 사라졌다. 폰 화면에 잠깐 숨 멈춰라는 글자가 떴다가 바로 평범한 광고로 바뀌었다. 나는 곧장 신문지를 꺼냈다. 어제의 조간 신문을 절반으로 접어 위쪽 면만 남기고 아래쪽은 찢었다. 광고면에는 그들의 마크가 인쇄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는 분명 없었는데 오늘은 생겼다. 그런 것들이 많았다. 거울을 천으로 덮은 후 수건을 생수로 적셔 입과 코에 고정하고 고양이 이름을 불렀다. 타쿠미, 타쿠미, 타쿠미. 나는 실제로 고양이를 키운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이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몇 년 전 꿈에서 한 번 들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이름을 부르세요. 그 아이는 분명히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을 예고했었다. 문득 복도에 발소리가 들렸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분명 3년 전에 이사 갔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복도 창문 너머로 천천히 내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인공적인 말투로 분명히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문장 안에 독이 있다. 지난번에도 도와줄까라고 말한 사람은 18초 만에 뒤집혀서 걷기 시작했다. 웃는 얼굴은 똑같았지만 손가락 관절이 거꾸로 꺾였고 왼쪽 눈은 초록색이었다. 방 안의 모든 틈새를 테이프로 막았다. 문, 창틀, 배수구, 스위치 옆 틈, TV 뒷면까지 빠짐없이 막았다. 그들은 틈 사이로 넘어와 웃는다. TV는 껐지만 소리는 계속 나왔다. 꺼진 화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라는 말이 반복됐다. 일단 볼륨은 7로 고정. 그것도 약속된 숫자다. 3이나 13은 그쪽 숫자니까 절대 안 된다. 나는 겉옷, 속옷, 양말까지 싹 다 벗었다. 벗은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넣고 나 아니다라고 빨간 펜으로 썼다. 잊으면 안 된다. 옷은 말하지 않지만 전부 듣는다. 특히 브루나이산 면으로 된 옷은 기억을 녹음한다. 이건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119입니다. 신고하셨죠? 나는 숨을 참고 입을 막았다. 그 목소리는 진짜가 아니었다. 진짜는 묻지 않는다. 진짜는 알고 있다. 나는 벽에 등을 대고 중얼거렸다. 소리 그만. 소리 그만. 소리 그만. 소리는 잦아들었다. 냉장고 안에서 나는 소리도, 내 심장 안에서 들리던 남자의 이름도 지금은 조용하다. 내일이 되면 뉴스에 내가 나올 것이다. 그게 신호다. 그때가 되면 입을 열어도 괜찮다. 지금은 절대 아니고 지금은 타쿠미가 아직 안 왔으니까. 자, 이제부터 당신이 보게 될 모든 것들은 전부 허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처한 모든 상황은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당신이 처한 현실입니다. 어째서 이런 곳에 당신이 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불러내 이곳으로 이동시키는 일만 할 뿐입니다. 왜 당신이 이곳에 와야 했는지, 얼마나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은 저에게 하셔도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곳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당신이 다시 당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까지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보통 이곳을 저희는 라고 부릅니다만 아마 이 글을 보는 당신에겐 특수문자 등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컨대 어쩌면 당신이 알고 있거나 당신은 모르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 중에서 이곳의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곳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고 읽을 수도 없는 이름을 계속 언급해봐야 당신에게 혼란만 드릴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의 이름을 아신다고 해서 당신이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의 관리자입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하는 일은 앞서 말씀드렸듯 당신처럼 불러와야 할 사람을 불러오거나 불러온 사람에게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아래는 당신이 이곳에서 지내기 위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규칙들입니다. 이 규칙들은 권고일 수도 있고 강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지킬지 말지는 결국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지낼 곳을 구하십시오. 이곳에서도 낮과 밤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곳에서의 낮과 밤은 안과 밖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낮에 밖에 있던 존재들은 밤이 되면 반드시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의 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이 규칙은 꼭 숙지하세요. 만약 당신이 밤에 이곳에 온 존재임에도 낮에 이곳의 바깥에 있게 된다면 바깥에 있던 자들이 당신을 반드시 찾아내 안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 의해 안으로 들어갈 땐 당신이 하나로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낼 곳을 구했다면 반드시 당신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해두십시오. 이곳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한다는 것은 형태일 수도 있고 위치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뭐가 됐든 당신이 지낼 곳에 당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을 남겨두셔야만 할 것입니다. 표식은 물리적인 것이며 변하는 것에 가하는 물리적인 힘은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남은 모든 것들은 형태가 변하더라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처가 있는 장소엔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엔 당신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1번 규칙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간혹 당신이 바깥에 있는 동안 당신과는 다른 부류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드리기가 애매합니다. 다만 당신이 실제로 그런 존재를 목도하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류의 존재를 발견한 경우 당신은 다음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혼자서 혹은 바깥에 있던 다른 자들과 함께 그 존재를 붙잡으십시오. 그 존재는 분명 당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지만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거 당신의 세계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전체를 흐린다는 말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격언은 이곳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에 있어야 할 시간에 바깥에 있는 존재는 그 하나하나가 모여 이곳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발견되는 즉시 사로잡아 안으로 넣어주십시오. 이때 어디다 어떻게 넣을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까지 모든 규칙을 읽어오셨다면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십시오. 이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 중의적인 행동들을 모두 취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 존재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냥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안에 들어갈 시간이 될 때까지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다만 눈을 감고 있으면 당신이 언제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인지 알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눈 감은 자가 감수해야 할 요소입니다. 부디 당신 근처에 당신이 눈 감는 것을 보더라도 때에 맞춰 당신을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동료가 있었길 바랍니다. 절대 한번 눈을 감고 나서 다시 눈을 뜨지 마십시오. 눈을 뜨면 당신은 이곳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최대한 많은 동료를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이는 3.2 규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단, 동료는 동료에서 머물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딱 한 번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곳은 한 번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오게 된 이곳은 사실 재창조된 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를 만들어 두되 절대 동료 이상의 감정은 갖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규칙을 포함해 유일한 강제적 규칙입니다. 본 관리자는 이곳의 관리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과거에 살았던 세계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해 둠으로써 당신이 처음 이곳에 오더라도 헤매느라 지낼 곳을 찾지 못해 허무하게 강제로 안에 들여보내지는 일을 방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구현력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곳에서 지내시다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가고 싶은 장소가 생겼다면 당신이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계속 떠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다시 밖에 나오게 되었을 땐 당신이 지내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당신이 떠올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 혹은 당신이 가고자 했던 장소가 구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이든 연상해도 상관없지만 절대 기린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본 관리자도 규칙 만들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괄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본 규칙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괄호 안에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규칙은 괄호 옆에 을을 이라는 형식으로 유일하게 수정된 규칙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포함된 어떤 장소를 떠올린다면 당신이 떠올린 장소가 어떤 곳이든 당신은 무조건 그 장소에서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에 의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상 인간은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더군요. 이곳을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간혹 이것에 대하여 방법을 알고 있으니 자신들을 따르라며 당신을 현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관리자는 당신이 그런 자를 발견한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해 주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 본인이 모종의 이유로 관리자에게 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디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 자들은 본 관리자가 이곳을 관리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발견되는 족족 관리자가 직접 처리해오고 있습니다만 본 관리자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인지 그런 자들은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희망을 억지로 형상화시켜 무지한 자들을 현혹하여 자신들의 새를 불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줄곧 외치는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면 오래전 그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이미 이곳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본 관리자의 주관하에 낮과 밤의 존재들이 동시에 어울릴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래 살고 있는 자들은 자체적으로 그들끼리 계산하는 달력을 만들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달력에 따르면 반년에 한 번씩인 것 같습니다. 그날만큼은 안과 밖의 경계가 허물어져 모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오래 머물고 있는 자들은 이날을 서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달력에 따르면 1년에 2번의 서클이 존재하는 셈이 되겠군요. 서클이 되면 이곳의 모든 금제가 풀려버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곳의 장점은 바로 구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사람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서클일 때는 당신의 거처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사실 당신이 규칙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규칙을 읽는 동안 이곳의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 이곳에 변혁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본 관리자는 이제 당신에게 이곳에서 나갈 방법을 알려드려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규칙에서도 잠깐 암시한 바 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으며 오로지 본 관리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려야만 이곳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방법을 알고 이곳을 빠져나간 자들이 절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나가는 방법은 제가 당신에게 살이라고 외치면 이 글 전체의 처음과 끝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처음과 끝을 쭉 읽어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유일한 방법이 당신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살. 내 이름은 윤지훈이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평소 주변에서 눈치가 빠르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쉽게 상대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빠르게 적응했다. 누구든 나와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면 너 진짜 사람 말 잘 들어준다는 소리를 하곤 했다. 솔직히 나는 그런 내 행동들이 나만의 장점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내 노트북 메모장에 남겨진 문장을 보고 한동안 멍해져 있었다. 정영훈은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다. 정영훈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회사 동료인데 프로젝트 때문에 몇 달간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된 문장이 내 노트북에 적혀 있었다. 일단 나는 노트북에 보안을 걸어놨고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항상 잠금 화면으로 돌려놓곤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틈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 확실하게 이 문장은 내가 써놨다는 건데 나는 이 문장을 썼던 기억이 없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그래, 그 형은 아버지를 미워했지 라고 바로 떠올렸다는 것이었다.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 후로 내 머릿속에는 타인의 말투, 습관, 가치관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저거 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응. 뭐가? 습, 저 사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 좀 나는 내가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줄 몰랐다. 내 말을 들은 상대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을 때에서야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화제를 돌렸다. 순간 나는 방금 내 말투가 왠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말투는 어제 만났던 은수 씨의 말투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종종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말버릇 같은 걸 캐치해 뒷담화하는 습관이 있었다. 당시에 나는 그런 그녀의 습관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그녀의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나는 고기보다 해산물을 좋아해라고 말했다. 웃으며 이야기한 내 말끝에 묘하게 이질적인 감정이 스쳤다. 사실 나는 해산물을 싫어한다. 이건 확실하다. 그런데 어느새 기억 속 나는 회를 즐기고 있었고 미더덕을 먹으며 미간을 찌푸렸던 기억은 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거울 속에 비치는 눈빛은 아직 익숙했지만 턱을 괜히 어루만지는 버릇이나 살짝 올라간 입꼬리, 미간을 찌푸리는 방식 같은 것들이 어딘지 낯설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점점 여기저기 덧대어진 사람 같이 느껴졌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리는 내 목소리조차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처럼 낯설어진 것이다. 이것을 느끼게 됐을 즈음부터 나는 내 목소리를 녹음해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면 어떤 날은 허스키하고 어떤 날은 텐션이 높고 또 어떤 날은 느릿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소리들은 내가 며칠 사이 만났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완전히 일치했다. 나는 점점 나 자신에게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왜인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정작 진짜 나는 지워지고 있었다. 결국 나는 정신과를 찾아갔다. 내 증상을 들은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훈 씨, 혹시 타인의 감정이나 말투, 기억 같은 것에 쉽게 이입하는 편이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네, 정확히 그래요. 나의 들뜬 목소리와는 반대로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분열적 동일화 장애라고 해서 쉽게 말해 거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병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환자들 중에는 지훈 씨처럼 자신이 본 모든 것을 흡수해 자기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거울이 지나쳐서 급기야는 자아가 붕괴되기도 하는 거죠. 나는 의사가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의 표정과 말투를 통해 이것이 제법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알아챘다. 잠옷 심각한 표정을 하며 나도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정신적인 고립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세요. TV나 인터넷, 책 같은 것도요. 일단은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끝없이 되뇌기 시작했다. 혼자 있어야 한다. 누구도 만나지 않아야 한다. 나는 가장 먼저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손에서 늘 놓지 않았던 휴대폰도 해지해버렸다. 방의 한쪽 벽을 차지하던 책들도 전부 버렸다. 노트북을 포맷하고 TV까지 스티커를 붙여 분리수거장에 내놨을 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될 수 있었다. 혼자가 된 첫 며칠은 이상하게 편했다. 어느새 내 목소리가 다시 익숙하게 들렸고 거울을 봐도 나 자신이 또렷하게 보였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확실하게 떠올랐다. 나는 커피보다 홍차를 좋아했고 음악은 클래식을 주로 들으며 왼쪽 발가락에 흉터가 있다. 그리고 5일째가 되던 날, 이 벽지색 존나 촌스럽네. 지금 누가 말한 거야? 나는 분명 혼자 있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한 건지 묻는 말조차도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확실히 들렸다. 외부에서 내 귀로 들어온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로 들렸다. 그 이후 나는 나 자신을 더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제는 방에 불도 끄고 집 안의 모든 거울은 천으로 덮어두었다. 그리고 귀마개와 안대를 차고 완전한 암흑 속에서 나를 외부와 차단시켜 가만히 앉아 숨만 쉬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중얼거리고 있었다. 고기보다는 해산물이지. 엄마가 싫어했어, 그 향을. 맨날 울고 다녔지. 나는 있잖아, 나는. 이 목소리들은 전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말, 그들의 가치관, 심지어 그들의 기억까지 모두 흡수한 채로 나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될 수 없었다. 내 이름은 윤지훈이다. 나는 지금 내 이름이 윤지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나인지 아니면 이 이름조차도 누군가에게서 가져온 이름인지 확신할 수 없다. 나는 누군가가 내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 넌 진짜 좋은 사람 같아. 넌 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는 참 사람을 닮는 재주가 있어. 그랬다. 나는 사람을 닮아갔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분노, 공포를 다 가져왔다. 그리고 결국 나는 모든 사람이 되었지만 나를 잃었다.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에는 수십 개의 얼굴이 겹쳐져 있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안경 쓴 얼굴, 무표정한 얼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 그리고 그 아래 아무 표정도 없는 텅 빈 얼굴 하나가 있었다. 그 얼굴이
나였다. 어느 날 정신과 전문의였던 강석훈은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윤지훈. 제목은 자기소개서였다. 메일을 열어보자 거기엔 어떤 글이 적혀 있었다. 이름 윤지훈. 나이 35. 직업 마케터. 취미 클래식 음악 감상. 성격 내성적이지만 남 이야기를 잘 들어줌. 특이사항 타인의 감정과 기억에 강하게 이입할 수 있음.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그가 살던 주소와 일치한 곳에서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얼굴에 하얀 천을 덮은 채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찰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지문을 조회하려 했을 때 그의 손가락에 지문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손끝은 마치 수많은 선들이 얽혀있는 그물 같았다고 한다. 이를 본 경찰 하나가 한마디를 남겼다. 뭔가 지문 여러 개가 막 겹쳐 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말없이 창가로 다가간다. 창 너머엔 빌라의 다른 동 건물이 서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층으로부터 조금 아래층, 그중 어느 한 창문에는 불빛이 켜져 있다. 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땐 늘 켜져 있다. 나는 말없이 창문 너머로 그 집을 바라본다. 왜 그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저 계속 바라보고 있다. 건너편 집 창가엔 누군가 서 있다.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지만 검은 인형이 어렴풋이 보인다. 그 그림자 역시 창가에 서서 가만히 있는다. 그 그림자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나는 계속 그 집 창문과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창문이 스르륵 열린다. 그리고 열린 창문 틈 사이로 그림자가 어느새 연기처럼 흐트러져 새어나온다. 그때쯤이면 내 온몸이 땀에 절어 있다.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건너편 창문에서 새어나온 검은 연기는 천천히 내가 살고 있는 창문을 향해 다가온다. 내 눈앞이 검은 연기로 인해 깜깜해지면 내 안의 공포는 극에 달한다. 마치 그 공포를 탐닉하는 듯 내 앞에서 아른거리던 검은 연기가 갑자기 무서운 기세로 창문을 향해 달려든다. 잠에서 깨어났을 땐 온몸은 마치 방금 샤워를 하고 나온 것처럼 젖어 있었고 침대 위 누워있던 자리는 웅덩이처럼 동그랗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 깊은 한숨을 끝까지 내뱉고 나서 침대에서 빠져나온다. 협탁에 놓아둔 물병에서 물을 따라 벌컥벌컥 마셨다. 벌써 한 달째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아니, 단순한 꿈이 아니라 가위에 눌리고 있다고 해야겠다. 어째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짐작하는 것이라곤 이 집에 어떤 기운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애초에 한 달 전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가위는커녕 꿈조차 꾸지 않고 잘만 자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 꿈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애썼다. 일단 꿈속에 나오는 광경들은 실제와 똑같았기 때문에 직접 그 층에 위치한 집을 방문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호수는 처음 빌라가 세워진 이래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내내 비어있던 호수라고 했다. 해당 동의 경비원께 양해를 구해 실제로 그 집을 방문해보기도 했다. 정말 집 안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심지어는 딱 한 번 있었다던 세입자가 생활했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깨끗했다. 그 집 창문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층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동안 꿈 속에서 보이던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는지 곱씹으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말없이 창가로 다가간다. 창 너머엔 빌라의 다른 동 건물이 서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층으로부터 조금 아래층, 그중
어느 한 창문으로 불빛이 켜져 있다. 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땐 늘 켜져 있다. 나는 창문 너머로 말없이 그 집을 바라본다. 그러다 문득 평소답지 않다는 걸 느꼈다. 나는 왜 이걸 보고 있지? 주변을 둘러보니 영락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잠을 자던 방이었다. 그리고 우연히 눈에 들어온 거울 속엔 내가 서 있었다. 그러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시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마치 관역을 향해 쏘아낸 화살처럼 맹목적이다시피 건너편 빌라 아래층 집을 향했다. 어느새 그 집엔 불이 켜져 있었고 늘 그렇듯이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내가 지켜보는 동안 그 그림자는 단 한 번의 움직임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이 꿈이 평소 꾸어왔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이야말로 꿈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나는 생각이 들자마자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집 밖으로 나섰다.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했지만 나는 홀린 듯이 건너편 그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순식간에 그 집 현관 앞에 도달했을 때 나는 땀을 흘리며 긴장한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을 때 의외로 문은 쉽게 열렸다. 당연히 닫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나는 내심 놀랐지만 누가 볼 새라 애써 침착한 척하면서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집 안은 이미 한번 온 적 있었기에 오히려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분명 텅 비었던 집이었는데 지금 내 눈앞엔 꽤 낯익은 집 안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베이지 색 소파와 원목으로 만든 탁자, 그리고 3개의 사진을 나란히 끼워둘 수 있는 벽걸이 액자까지 영락없는 내 집의 모습이었다. 나는 순간 문을 다시 닫으면서 황급히 현관에 붙어있을 호수를 보았다. 분명 내가 살던 호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내가 현관을 열었을 땐 여전히 집 안은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어지럽게 뒤엉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일단 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았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정말이지 완전 집 전체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처럼 똑같았다. 다만 한 가지 달랐던 건 좌우가 반전되어 있다는 것뿐이었다.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거울로 비춰서 그대로 따온 것처럼. 거실 오른편에 놓여 있었을 TV가 왼편에 있고 주방 왼쪽 벽을 향해 있어야 할 아일랜드 식탁이 오른쪽 벽으로 나 있었다. 나는 말없이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집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방으로 추정되는 방에 들어갔을 때 방 내부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역시나 방 안은 내가 원래 살고 있던 방과 동일하게 꾸며져 있었다. 다만 가구의 방향이나 위치가 정반대일 뿐이고 분명 불이 꺼져 있었을 내 진짜 방과는 달리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자연스럽게 창가로 향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 내 진짜 집 쪽을 바라보았다. 내가 있는 층으로부터 조금 위층, 내 집 창문에는 불빛이 꺼져 있다. 그런데 그 불 꺼진 창문으로 어떤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창문에 다가가 내 집 창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누구지? 나는 집을 떠나왔고 집은 분명 잠겨 있었을 터였다. 급하게 나가는 와중에도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온 기억이 있기에 이것은 확실했다. 그런데 지금 내 집 창가에 서 있는 저 그림자는 누구지? 불이 꺼져 있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창문을 열어 몸을 쭉 빼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기분은 점점 심해지더니 이내 붕 뜨는 것 같았다. 날고 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가벼워지자 나는 왜인지 내 집을 향해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몸이 내 생각대로 집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바로 건너편 빌라였기에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내 집 창문 앞까지 도달했다. 나는 지금
집 창문 앞에서 붕 떠 있는 중이었다. 창문 앞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서야 그림자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움찔거리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창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그림자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려고 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림자는 바로 손님용 안내서, 별빛 쉼터 숙박 안내서 고객 전용. 별빛 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여행길의 끝자락에서 하룻밤 조용히 묵을 수 있는 쉼터입니다. 아래의 안내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약속이니 숙박 중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객실 탁자 서랍에 보관하십시오. 서명란, 아무펜으로 작성 가능. 객실 키번호를 확인하세요. 번호가 예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배정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대로 받으세요. 착오입니다. 라고 말하면 새 키를 요청하세요. 그 외의 말을 하면 절차를 멈추고 떠나세요. 명부에는 이미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문을 잠글 때는 체인까지 걸어두세요. 손잡이가 헐거워도 정상입니다. 밤에 문 손잡이가 움직이면 불을 켜지 말 것. TV를 켜세요. 볼륨 눈금이 12번째 칸일 때까지 화면이 끊기면 누군가 지나간 것입니다. 조명은 어둡게 유지하세요. 형광등이 깜빡이면 그대로 두세요. 3번 이상 깜빡이면 커튼을 닫고 거울을 보지 마세요. 창문이 열려 있다면 닫으세요. 닫혀 있는데 바람이 들어온다면 그냥 두세요. 샤워는 오후 8시 이전에 끝내세요. 그 이후에 물은 쇠맛이 납니다. 거울에 흐린 손자국이 생기면 닦지 마세요. 불을 끄고 물을 잠그세요. 물이 식으면 누군가 먼저 나간 것입니다. 밤 11시 이후 복도 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발소리, 웃음소리, 노크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지 마세요. 문틈 아래 그림자가 보이면 낮은 목소리로 말하세요. 내일 이야기합시다. 그림자가 멈추면 누워서 기다리세요. 그날 밤엔 불을 켜지 말 것. 객실 전화는 5번째 벨에만 받으세요. 4번째 벨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땐 내일 전화 주세요. 라고 말하고 끊으세요. 다시 울리면 전화선을 뽑으세요. 프론트에 알리지 마세요. 그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품은 원래 자리에 두세요. 수건이나 컵에 얼룩이 있어도 그대로 두세요. 다음 날에도 얼룩이 그대로면 그냥 나가세요. 비품 수가 다르면 말하지 마세요. 장부엔 이미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안내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퇴실 시 반납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 현관 앞에 같은 안내서가 놓여 있다면 서명란을 확인하지 마세요. 이미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 인사. 직원이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면 고개만 끄덕이세요. 그들은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방명록에 이미 있으니까요. 직원용 근무 지침서, 보안판. 별빛 쉼터 근무 수칙, 직원 전용. 이 지침서는 새 직원에게만 전달됩니다. 읽은 뒤 프론트 서랍에 넣어두세요. 외부 반출 금지. 확인 서명, 아무펜으로 작성 가능. 객실 키 배부 시 손님 이름은 묻지 마세요. 방명록에는 이미 적혀 있습니다. 손님이 번호가 다릅니다. 라고 하면 배정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답하세요. 착오입니다. 라고 하면 새 키를 들이세요. 그 외의 말은 듣지 마세요. 복도 점검은 객실 문이 닫혀 있을 때만 하세요. 손잡이가 움직이면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복도 끝 창문을 보세요. 열려 있다면 닫으며 다음 손님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닫혀 있다면 그 방은 비워두세요. 노트에는 적지 않습니다. 조명 점검은 하지 마세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방은 손님이 적응 중입니다. 불빛이 꺼지면 퇴실 중입니다. 그 방 문은 열지 마세요. 다음 근무자에게 말로만 전하세요. 욕실 점검은 오후 6시 이전에 마치세요. 그 이후에 물은 쇠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짙으면 흔적 방으로 표시하고 비워두세요. 다음 날에도 냄새가 남으면 그 방은 아직 사용 중입니다. 밤 11시 이후 복도 순찰 금지. 소리나 그림자가 보여도 멈추세요. 문틈으로 들어가면 내일 청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림자가 복도 끝까지 오면 소금을 뿌리고 뚜껑을 덮으세요. 뚜껑이 따뜻해질 때까지 손을 떼지 마세요. 소금은 휴게실 서랍 2번째 칸에 있습니다. 전화 점검은 5번째 벨 이후에만 하세요. 4번째 벨에 받으면 손님이 아닙니다. 내일 다시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으세요. 다시 울리면 수화기를 내려두세요. 비품 점검 시 얼룩 있는 물건은 버리지 마세요. 그건 손님의 흔적입니다. 같은 손님이 다시 오면 그 방으로 배정하세요. 장부에는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안내서 인쇄 금지. 손님이 안내서를 잃어버리면 그들의 집에 새 안내서가 도착합니다. 서명란 글씨가 다르면 관리자에게 말하세요. 그 안내서를 다시 가져오지 마세요. CCTV 화면이 꺼지면 그대로 두세요. 밤 11시 이후의 정전은 흔한 일입니다. 불빛이 돌아오면 누군가 퇴실한 것입니다. 수화기 옆 노트에 복구됨만 적으세요. 분실물은 손대지 마세요. 객실에 남은 물건엔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사라지면 괜찮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방을 닫으세요. 손님이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지 마세요. 다음 교대자에게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라고만 전하세요.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거울이 흐려지면 손님은 아직 머무는 중입니다. 관리자 호출은 종을 3번 울리세요. 3번째 울림 뒤 조용하면 이미 옆에 있습니다. 그때는 인사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 퇴근 시 프론트 불을 끄고 문을 닫으세요. 닫히지 않으면 복도 끝 창문을 확인하세요. 창문이 열려 있으면 닫고 나가세요. 닫혀 있다면 그날은 조금 더 머무르세요. 조명이 다시 켜지면 나가도 됩니다. 직원 인사. 복도에서 손님이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예전에 머물던 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웃지 말고 고개만 숙이세요.